제목을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입니다. 제 스스로 저를 약간 소개해야 되는데, 저는 1972년도 고 하용조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워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현재는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잘 아실 말도 많고 또 일도 많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장로입니다. 참고로 제가 1972년을 강조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는 1972년은 세계사적으로나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이지만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사에서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1972년도에는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모택동을 만난 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달러에 대한 금태환을 포기한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냉전 체제가 소련과 미국이 맞서 싸우는 가운데에서 적과 적은 친구가 되는 그런 묘한 관계가 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83조치라는 그런 경제 재정 긴급 명령이 있었던 해이고, 10월 달에는 10월 유신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보통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1972년도 12월 달에는 기업공개 촉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그 정치를 오랫동안 한 사람은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기업도 재벌회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1972년도에 83조치뿐만 아니라 1972년도에 10월 유신뿐만 아니라 1972년도 12월 달에 발효된 기업공개 촉진법에 관한 얘기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83조치를 정치적으로 평가하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재벌의 탄생이 83조치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83조치는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좌우간 사채를 동결하고 고금리를 강제로 낮춰서 빚진 사람이 갑이 되는, 그래서 재벌회사들이 굳건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있던 해이고, 그래도 그때는 정치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어서 1972년 12월 달에 기업공개 촉진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기업공개 촉진법의 요지는 일정한 수준의 기업들은 강제로 가지고 있는 주식의 30%를 기업 공개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의 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제가 평소에 아주 자주 읽는 책 두 권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삼국지 연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당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만, 당의 얘기를 어떻게 말하면 성경과 삼국지를 빌어서 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려고 하는 얘기는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시더라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윗이 한 말 중에서 시편 141편 3절에 있는 말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런 말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왜 내가 이 말을 인용해서 말을 하려고 할까 하고 짐작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17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가 2004년부터 2008년도였고, 그때도 외환의 위기에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그 환율 문제가 심각해서 연일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을 텐데, 어느 날 그때 당시에 박승 총재가 외국 잡지하고 인터뷰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이 몹시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저도 그걸 비난하는 그 성명서를 내고, 또 국회에서도 긴급 현안 질문 형식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박승 총재를 상대로 해가지고 질문한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질문한 내용을 보통은 보도자를 통해서 미리 하루 전에 발표를 하지요. 그런 까닭에 박승 총재가 제 질문 차례가 되니까 얼굴색이 정말 아주 좀 심각하게 어그러져서 그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성경 구절 하나를 낭독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거가 시편 141편 3절을 낭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을 지키소서. 그랬더니 박승 총재의 그 얼굴이 환하게 터졌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박승재가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시편 141편 3절을 읽어보니까 웃을 일이 아니었더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고맙다는 말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이 일을 왜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당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사안에 관해서는 말을 지금처럼 이렇게 막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드 배치 반대에 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드 배치 반대에 관해서 지금 당론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정말 그렇게 했었어야 될까? 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병우 수석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병우 수석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그 뒷면에는 다른 면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병우 수석 문제가 벌어진 거가 조선일보가 청와대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건지 우병우 수석이 조선일보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병우 수석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청와대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어렵고 더 오래가고 뿌리가 깊은 절대 권력인 언론이 그중에서도 조선일보의 최고 경영자들이 최고 지도자들이 어떠한 행태를 벌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민낯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모르지만 아마도 국민 많은 사람들은 우병우 수석에 관한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병우 수석으로 비롯된 다른 한편에 일어나는 송희영 주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언론의 횡포, 언론의 절대적인 권력, 또 그런 언론 앞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정당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말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지 않을 말을,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것도 똑같은 말로 저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을 지켜야 되는 범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굳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인용해서 하려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여러분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익숙한 사람인데 그 바울이 한 말 중에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 제1번 당 새누리당도 그랬고 이어서 제2당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말에 스스로 말하기를 호남의 며느리라고 말하는 사람을 지도부로 세우고 본격적으로 2017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당의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저도 후보로 나섰지만 국민의당 그때 사정을 보면 지난 4월 13일 날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당으로서의 골격을 갖췄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선대위를 꾸미면서 국민의당 소속 당원으로 선대위를 꾸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저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당이 받은 것은 26.74% 맞죠? 안철수 전 대표를 뵀더니 자기는 평생 26.74%라는 숫자를 잊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지 간에 26.74%는 정당 지지율과 그 정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38석이라는 국회의원을 국민의당에 주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처음은 아니지만 제3당으로서 설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반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이라는 것도 잠시뿐이었고 지금은 지역구에서 나오신 한 분과 비례대표 두 분이 검찰에 기소되었고 당을 만들었던 어떻게 말하면 씨를 뿌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안철수 대표와 손정배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비상체제로 유지되는데 이 비상체제가 언제까지 갈지 가늠할 수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당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저희들이 듣기가 좀 거북하고 또 답하기도 아주 난해한 것 중에 하나가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렇고 국민의당이 안철수 당이냐 국민의당이 사당이냐라고 묻는 거에 대한 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어쩌면 교과서에 있는 대로 말하면 정당은 어느 당을 막론하고 집권하려고 하는 것이 존재 이유고 국민의당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은 굳이 토를 달아 말하지 않아도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굳이 안철수 당이냐 안철수 사당이냐 하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국민의당이 안철수 전 대표에 의한 안철수의 당으로 마치 안철수의 사당처럼 보이게 태어났다 해도 국민의당이 또는 안철수 전 대표가 내년 12월에 치러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 살림을 감당할 만큼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자라나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들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알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씨를 뿌리는 것, 물 주는 것 어느 하나도 없으면 열매라는 것 맺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씨 뿌린 사람이 물 준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하면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손정배 대표가 씨를 뿌렸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을 주었던 열심히 우리가 갖고 또 가꾸지만 결국 2017년도에 12월 달에 영광을 갖기 위해서 또는 그 이후에 나라의 삶을 담당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고 그 국민들의 마음만이 국민의당을 안철수 대표를 또는 다른 어떤 지도자들도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마 중달이 한 말을 제가 인용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마 중달에 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마 중달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마 중달은 제갈량이를 이긴 사람입니다. 삼국지 하면 지략가로 얘기해서 누구나 제갈량을 얘기하는데 그 제갈량이 그 사마 중달하고 싸워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삼국지를 얘기하면 여러 가지 많은 극적인 장면이 많고 뭐 적벽대전이라든지 또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하면 도원결의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저는 삼국지 중에서 오장원의 전투를 가장 극적으로 생각하고 오장원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제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4학기 동안 초빙 교수로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삼국지를 소재로 강의를 하고 삼국지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현대 경영학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을 숙제로 내주고 중간고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장원의 전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장원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한 것인데 그 전투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잘 많이 들어보신 얘기 중에 오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말은 팔진도법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진법을 쳐서 사마중달과 사마중달의 아들을 확실하게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진을 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뜻하지 않던 천둥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내렸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매설된 폭탄이 터지지 않아가지고 사마중달 부자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갈구명이 한 얘기가 해안에 아주 묻힌 말로 한 거가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에 앞서서 사마중달과 제갈구명이 그 싸우는 그런 얘기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장원의 전투는 촉한의 제갈공명의 입장에서 보면 원정에서 치르는 전쟁, 어웨이 경기이고 원정 경기이고 삼화중단은 홈 경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급선이 문제가 되는 제갈공명은 속전속결로 해치우려고 하고 그것을 아는 삼화중단은 진지를 지키고 성을 굳게 지키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놓고서 제갈공명이 타개하기 위해서 쪽돌이와 여성 옷을 들려서 사자를 삼화중단한테 보냅니다. 그 말은 여성 당원 여러분이 계신데 이런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째째하게 굴지 말고 장부답게 나와서 한판 붙자 뭐 이런 얘기죠. 분을 돋궈가지고 삼화중단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 제갈공명의 꾀입니다. 근데 삼화중단은 그 말에 넘어가지 않고 아주 태연하게 제갈공명이 보낸 그런 그 쪽돌이와 적삼을 갖고 온 사자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삼화중단이 이렇게 묻습니다. 승상께서는 잘 계시냐? 제갈공명은 잘 지내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속 없는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주무신다. 20대 이상의 양행에 해당하는 사안은 친히 다 보시고 식사는 하루에 2-5대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말하면 사자는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 말한 거지요. 그랬더니 전략가이고 군사 전문가인 삼화중단이 무릎을 치면서 외친 말이 그렇다고 합니다. 식소사본이라 안능구호. 그러니까 조금 먹고 일은 많이 한다니 어찌 오래 견딜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그 제갈공명이 삼화중단이 나를 아는구나 이런 말을 했다는 걸로 유명하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4학기 동안 강의하면서 이걸 과제로 놔주고 뭐라고 했냐면 식소사본에 관해서 식소사본을 현대 경영학의 관점에서 레포트를 쓰는 거를 오픈북으로 중간고사도 보고 레포트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내적에 생각하는 거는 기대했던 답은 권한의 위임 또는 인파워먼트에 관한 얘기를 썼거나 정보의 중요성을 썼거나 교육과 연수의 중요성을 썼거나 소통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썼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씩을 조금씩 더 토를 달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서도 그 외에도 나중에 답 쓴 사람이 2사람이 참여한 사람이 쓴 게 있는데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공명이 말한 것처럼 20대 이상의 양행에 대해서는 직접 친히 다스린다고 하는 얘기는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다 한다는 얘기, 만기칠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에 해당하는 거라 하겠습니다. 근데 현대 경영학은 가리키는 거가 권한을 적정하게 위임하고 권한에 따라서 책임을 묻고 또 부하 직원들한테 뭐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인파워먼트 하는 거가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갈공명은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다 자기 혼자 했다는 거죠. 또 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제갈공명이 보낸 사자는 제가 있는 그대로 속없이 말했지만 그 평범한 말 중에 평어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가지고 삼화중단은 그 전세를 결정 지을 만한 결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아, 조금 먹고 일은 많이 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찌 오래 견딜 수 있겠는가? 곧 죽겠구나. 그렇다고 그러면 원정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삼화중단 입장에서 보면 기다리면 이긴다는 얘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연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대개 신입사원들 교육을 1년이면 한 20번쯤 가서 하는데 신입사원들한테 하는 얘기죠. 지금 돌아가지고 보면 특히 경영학과 나온 사람 같은 경우 보면은 회사 일이 만만해 보이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고 빼먹기 시작하면 5년쯤 지나가면 네가 할 일이 없을 거다.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과 연수를 계속해서 인풋을 더 계속해서 채워넣지 않고 아웃풋만 빼먹으면 사람도 조직도 망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마도 그런 얘기가 그 식소사본에 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소통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제갈공명이 쪽돌이와 적상을 보내서 그 삼화중단을 분기탱천하게 만들어갔던 그런 고귀한 뜻을 사자한테 설명을 했더라면
아마도 사자가 가서 너희 승상은 어떻게 지내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승상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 열심히 한다. 20대 이상 패는 때려야 되는 벌 주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친히 판단하시고 집행하신다. 그런데 식사는 조금뿐이 안 하신다. 이런 말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식수사본에 대해서 현대 경영학적인 답변을 해라 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유인과 책임, 인파워먼트 또는 정부의 중요성, 교육과 연수의 중요성 같은 걸 얘기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 학생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그러한 과제를 주고 현대 경영학 입장에서 해석을 해와라 했더니 앞에서 말한 크게 말하면 4가지 범죄 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2 학생이 아주 뜻밖의 얘기를 썼어요. 한 학생은 오픈 그 강의에서 대학교 1학년서부터 대학원 학생까지 같이 뜨는 그런 강좌였었는데 대학교 1학년 학생, 여학생이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다이어트를 했더니 식소가 다이어트라고 해석한 거예요. 다이어트를 했더니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가 그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그 유행할 때였습니다. 정말 아주 재미나게 잘 써서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들 앞에 가서 네가 써온 얘기를 발표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발표해서 공개적으로 학생들이 A 주라고 하면 A 주고 D 주면 D 주겠다. 좀 뭐 사실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런데 좌우간 그 학생이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녀는 괴로워 얘기가 그 주인공이 그 몸이 퉁퉁한 양반인데 다이어트 해가지고 정말 유명해지는 가수로 유명해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잠깐 그러니까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서 누가 고발하는 사람 안 생기나 이렇게 얘기하면 매력적인 그런 그 몸매가 되면 일거리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 일거리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을 썼어요. 근데 뜻밖에도 대학교 1학년 학생이 그렇게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머지 학생들이 그 사람은 A를 주면 자기가 B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A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A를 줬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사회적 기업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식소 4번 이렇게 하지 않고 4번 식소로 해석을 해서 일은 되게 많이 하는데 벌이는 시원찮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이 허블나게 일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손아귀에 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식소 4번이라는 얘기를 그걸 사회적 기업 같은 일처럼 번잡스럽게 일은 많이 하는데 소득은 별 볼 일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해석도 역시 좀 특별한 경우였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걸 물어봤더니 그 학생도 일을 주라고 해가지고 일을 줬어요. 줬는데 그 해에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자성어로 뽑힌 거가 식소 4번이었어요. 그 해가요. 우연히도. 근데 그 식소 4번이 삼국지에 나오는 식소 4번 뜻을 해석하지 않고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 것처럼 해석해서 식소 4번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개떡같이 말을 해도 학생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 이게 맹자님이 말씀하시는 훌륭한 제자를 얻어가지고 가르치는 거가 인생의 낙이라고 하는 거가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좀 재미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식소사본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4가지의 교과서적인 얘기, 2가지의 번외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제가 특별히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보의 중요성이라는 것과 교육연수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도 아니라 우리 당 전체가 알았으면 좋겠다.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그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정말 당이었는가? 우리 당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수습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정부에 관해서 아무런 관리도 안 된 집단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밖에서 있으면서 보면서 국민의당이 도대체가 정권을 맡아서 얘기하면 뭐든지 까발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할까? 투명성이라는 비용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내부적인 성찰이나 지혜가 있을까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정부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릴 건 가릴 줄 알고 분류할 줄 알고 또 정보를 수집한 사람과 분류한 사람과 쓰는 사람이 갈라져서
서로 체크한 밸런스가 돼야 되는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당의 지금 일련의 사태에 관해서는 본질적으로 잘못되신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 관리될 수 있고 컨트롤될 수 있었는데 지나치게 당을 들어먹고 있다.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교육연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교육연수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경기도에서 지역위원장들을 막아가지고 연수하는 데 가가지고 인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열심히 써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그때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딱이라고 불러서 유명한 시인이 말하기를 자기 인생의 파라는 바람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사람을 만드는 것에 파랄은 교육과 연수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로 교육과 연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당이 정말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당원들을 많이 길러내고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과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연수도 특별히 그냥 딴봉 떼어서 교육과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국에서 조직하고 특별히 우리 당에 있어서 우리 당이 집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과 여성들에 대해서 청년국가 여성국가 연대해서 그분들을 토대로 해서 핵심 당원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연수하는가. 그래서 모든 당원들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당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당이 2017년 12월 달에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아무것도 못하고 과거의 제3당의 운명처럼 바람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바울의 한 말을 인용해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로마서 28장에 있는 얘기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게 뭐 종교적인 얘기를 여기다 써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지금까지 앞에서 제가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바울의 말을 인용하고 사마중달의 말을 인용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2017년 12월 달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담당하고 나라를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당이 위해서는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은 하고 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일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양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다 잘하다 보면 합력해서 우리가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각자의 마음에서 선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17년 12월 달에 집권당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 어쩌면 저보고 그냥 얘기하라면 안철수 대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철수의 사당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감히 말하지만 안철수가 당을 만든 건 씨를 뿌린 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 여기 모든 사람들이 물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곧 하늘이고 하나님인 국민이 우리들한테 기회를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거로 마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도 오래간만에 배웠고 또 어쩌면 이 시간이 1시간 동안 하라고 제가 들었는데 1시간 강의하면 본래 유능한 강사는 선생님은 늦게 들어와서 일찍 나가는 거여서 좀 늦게 시작했고 일찍 마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시면 질문을 받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 체계하고 다른 것이 있더라도 말하는 사람의 특권이니까 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열심히 들으시느라고 그러셨는지 테이블에 음료수를 하나도 안 따신 것 같습니다. 좀 축여가면서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네, 맹강이었거나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다는 건. 질문 안 하면 제가 강의를 못 받으니까 질문하십시오.
저는 이걸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거 혹시 국회의원 누가 한 말 아닙니까? 아닌가요? 국회의원도 이제 식소 4번을 거꾸로 해석하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해석하면요? 제가 17대 국회의원 돼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된 줄 모르고 어떤 모임에서 초청을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제 첫 동창들이 모이는 데를 갔더니 부부동반해서 갔는데 제 첫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농담하면서 마누라가 하는 얘기죠. 남편하고 국회의원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냐고. 아니면 쌍소리가 그렇죠.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줄 안다는 거죠. 너무 좋다게 뭔가 같아요. 두 번째는 뭘 하는지 모르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계속 있는데 옆에 제 옆에 친구가 막 발로 이렇게 쿡 치르면서 야, 제 남편 국회의원 됐어? 그만 물어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국회의원들 특권이 해야다 말고 중간에도 가고 모든 행사에 가면 순서 바꿔서 축사부터 하고 그러잖아요. 경우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맨날 내세우는 게 4번이거든요. 4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생산적인 일을 뭘 하는지 그 사회를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 진전을 위해서, 전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무슨 생산성의 비율을 보면 별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질투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식소사본이라는 말이 아마도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을 제가 저수를 소개할 때 현대자동차 대표 사장을 하고 현대카드 캐피탈 대표 회장을 한 기업인 출신 정치가라는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고 그렇게 되면 되게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 질문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강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질문 안 해도 제가 답변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200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2007년도 말에 하고 5개월 동안 잘 놀다가 임기 마치고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가서 만난 사람 중에서 조지프 나이라는 사람 만난 게 제일 인상적인데요. 그 사람이 아주 석학이죠. 석학이고 국무부 차관보도 하고 주일대사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자기 책을 소개하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오픈 캠퍼스로 해가지고 강의 들어가서 자기 명함을 내고서 소개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소개를 했는데 제가 2008년도에 케네디스쿨에 가서 공부할 때 명함이 뭐였었냐면 전직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전직 국회의원 이렇게 파갖고 갔어요. 근데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내가 사갖고 간 책에다가 사인하면서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직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했다. 그랬더니 사인에다 말고 연필 탁 놓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때가 2008년도가 미국에서는 뭐 아주 미국 경제가 굴욕적인 한 해를 보냈던 해죠. 세계 금융 위기 때문에 GM이 그게 제너럴 모터스가 아니라 가버먼트 모터스라고 바뀌었던 그런 해이기도 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쩔쩔매는데 그때 당시에 현대자동차만 미국에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의 마케트 쉐어를 많이 늘려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한테 고개를 쳐다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조지프 나이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일렉티 오아 어포인티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명을 받은 거냐 선거를 된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제가 일렉티라고 그랬더니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설명 좀 해봐라 이거죠. 미국도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많은데 대개가 장관으로 돌아가지고 이 이그제큐티브 브랜치에서 임명직으로 하는 거지 선거를 치러서 이 정치를 하는 경우라는 것은 아주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기업하던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됐고 할 수가 있더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기업하는 사람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의사결정 방법이 다르고 그 여러 가지 차이가 아주 현격하게 차이 난다는 거죠. 저는 뭐 제가 썼습니다만 잘 읽질 않았는데 그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말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정의라는 말보다도 능률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능률이라는 말은 그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아니겠죠. 그 국민교육헌장이 언제 없어졌나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저희들은 외우면서 암기하면서 자란 세대인데 국민교육헌장 한 규절에 뭐가 있냐면 실질과 능률을 숭상하고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적어도 박정희 정권 그때는 능률이 숭상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는 경쟁을 여러 가지 이유로 경쟁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지만 기업에서 제일 이 첫 번째 내세우는 덕목은 지금도 능률인 게 맞죠. 능률을 말하지 않고 얘기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능률이라는 것이 제일 덕목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 이노베이션을 하고 이노베이션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가 사회가 갈라지니까 통합이 필요하니까 소위 말해서 인테그레이션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빌 게이츠 용어를 빌리면 인클루전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하면서 3I, 세 가지 I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이노베이션이고 하나가 인테그레이션이고 세 번째가 인클루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수사를 해서 이를테면 그 이윤의 극대화라는 것 갖고는 안 되니까 이윤의 극대화라는 말 앞에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윤의 극대화 이렇게 수사를 하지만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아무리 어떤 코퍼레이트 시티즌으로서 자기가 속한 사회에 헌신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도와주고 한다 하더라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준은 능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도 뻔한 이야기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잖아요.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1원 1표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의사결정 구조가 독재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정치에 와서 1인 1표를 하는 정의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치우는 남을 배려하는 것을 먼저 말해야 되는 정치를 하냐는 질문이었는데 지금도 제 스스로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때 정치를 시작했는데 정치하러 가서 보니까 저는 소수의 소수더라고요. 열린우리당 성격을 세 가지 잣대로 재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좌우지간 운동권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이 노동운동이 됐던 학생운동이 됐던 민주화운동이 됐던 시민운동이 됐던 운동한 사람이 대종을 이루는데 저는 운동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이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했지만 기본적인 표밭은 호남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호남의 지지를 많이 받아도 됐죠. 저는 호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두 개에서 마이너리티죠. 세 번째는 대개 경우에 열린우리당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때 152명이 당선됐는데 따져보면 변호사 하시던 분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많이 벌어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이 소수거든요. 저는 시작은 가난하게 했지만 되게 잘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강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리티여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당에서 뭐라고 결정하면 맨날 그 소수파에 끼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 대신에 스스로 변명하면 지난번 우리 당의 정책연구원인가요? 당 연구원 이름이 뭡니까? 국민정책연구원에 최용기 박사가 최영기 박사가 돌았던데 그 최영기 박사가 우리 17대 국회의원 개원식 하기 전날 열린우리당에 와가지고 연찬회를 했어요. 연찬회를 하면서 열린우리당은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쭉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노동운동은 노동은 어떻게 하고 사회 문제는 어떻게 하고 복지는 어떻게 하고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말미에 이게 내가 와서 말하지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자기한테 기업 사장하던 사람이 와서 한 얘기를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더 한 말이 저한테는
참 기가 막힌 말이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당원이 되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참 좋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내세웠던 정치가 새정치라는 거는 안철수 대표만 내세웠던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4가지 구호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새로운 정치, 잘 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한반도의 평화 그런 거였었습니다. 새정치라는 것이 우리만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순간 이미 새정치라는 그러한 표차를 띄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국민의당이 2017년도에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다 마음과 뜻과 힘을 모으셔야 될 거라 생각하고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장님 넥타이 마이크가 2개 있습니다. 우리 방송 사정이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많이 먹고 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상 위에 있는 거 다 드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최고위선이 12년 12월 20날 우리 당 후보를 아마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협력하면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선인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그 일에 저희들이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그 방법에 우리 교육 연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